진행을 합니다. 잠을 깼세. 잠을 깼세. 재밌지? 아무도 재밌다 소리 안 하네. 재미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재밌습니다. 좋았어. 그럼 재밌으니까 계속 하자. 자, 13장 갑니다. 작물의 내적 균형. 내적 균형은 내부적으로 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생장 조절제도 있고 방사성 동위원소도 있습니다.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적 균형은 이제 밸런스,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균형이 뭐냐? 나는 계속 영양 생장만 하겠다. 키가 크고 입 많이 생성하고 이렇게 나는 살겠다 하는 게 거의 조절 지금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죠? 어느 순간에 뭐 한다? 온도가 야 떨어져. 야, 추위가 왔어. 햇빛도 지금 일사량, 일조량 다 약해. 짧아. 그럼 어떻게 한다? 야, 큰일 났다. 뭐 해야 됩니까? 지는 이제 쉴 준비 해야 돼 있지. 그러면 모든 생명체의 기본이 뭐예요? 종족? 번식이죠. 유지죠. 그러면 꽃을 빨리 피워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온도가 또 통상적으로 낮아지면서 꽃이 핀다. 그러면 무슨 성작물이다?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짧으니까 단일성이겠지. 대표적인 예는 가을에 꽃 피는 거, 가을에 수확하는 거 우리 작물로 보자. 벼, 콩, 옥수수 다 이런 것들이죠. 그죠? 코스모스 사고, 그죠? 근데 낮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 있죠? 야, 이거 온도가 계속 높아지는데 이러다가는 타 죽겠다. 그냥 타 죽겠다. 내가 하는 말이에요. 지가 생각할 때 타 죽겠다. 큰일 났다. 이거 빨리 꽃 피고 열매 맺어야 이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넘기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다. 그것은 무슨 성식물이다? 장일이죠. 그죠? 장일성 식물이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국화. 봄에 꽃 피는 거 전부 다 하면 뭐예요? 개나리, 유채, 또 뭐 있노? 진달래, 철쭉, 매화, 벚꽃 다 기잖아. 그 다음 뭐 있어요? 작물로 해보자고, 작물. 여름에 수확하는 거, 통상적으로 가을에 심죠? 보리, 밀, 호밀, 귀리, 이런 애들이 다 거기 포함되잖아. 양파도 마찬가지네. 그죠? 양파, 마늘, 이런 애들. 또 대파도 있죠. 그죠? 대파, 이런 애들이 다 거기에 포함된다, 이 말이죠. 이제 장단일 개념 이해되죠? 그래서 내적 균형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내부적으로 호르몬이 딱 잡고 있는 거야. 나는 영양 생장 계속 할 거야. 아니다. 이건 지금 시기가 장일 조건이다. 단일 조건인데 변화된다. 온도가 변화된다. 해서 뭐 한다? 계속 자란다. 아니면 컨트롤 한다. 그게 균형이에요. 그거는 뭐가 한다? 주로 호르몬에 의해서 한다. 그럼 호르몬의 의미가 뭐냐? 개념이. 호르몬의 개념은 아주 적은 물질이 아주 큰 영향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게 호르몬의 개념입니다. 일명 이거예요, 이거. 이게 뭐예요? 응? 이래 할까? 총에 이거 뭐예요, 지금 하는 게? 방아쇠 기능을 한다. 그 호르몬이 그거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방아쇠를 하나 살짝 당기지만은 엄청나게 여파가 크잖아. 그죠? 그게 영어로 하면 트리거라. 트리거. T-R-I-G-E-R. 트리거 기능을 한다. 호르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호르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아까 억제하는 호르몬 있었죠? 발화 억제 뭐였어요? ABA, FCC 애시드라는 ABA가 있었죠. 그 다음에 가스지만은 C2H4 에슬렌이라는 게 있어요. CH4 하면 뭐예요? 메탄이죠.
그죠? 잘 모르겠으면 메탄하고 비슷한 건데 해서, 야, 메탄은 CH4인데, 야, C2H2포다 하면은 에슐렌. 우리 발음은 에틸렌 사지만 영어로는 에슐렌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사이토카이닌 아까 처가 생장하는 거 얘기했죠? 그 다음 지베렐린은 위로 크는 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호르몬이 아닌데 우리가 호르몬 비슷한 역할을 내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내적 균형에 관계하고 생장 조절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방사성 동위원소는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방사선이 주로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무서운 곳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뭐 폐기물 처리하기가 가장 곤란한 거 어떤 거는 뭐냐 엑스레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파장에 관해서 첫 시간에 공부를 했죠. 그죠? 첫 주에 빛에 관해서 했잖아. 빛 중에서 다양한 게 있지만 빛은 뭐예요? 양자론에 의하면 이 동전이 쫙 이렇게 씌워서 움직여서 이 파고를 이렇게 그리면서 태양에서 지구까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렇잖아. 그 중에서 광합성이 이용되는 빛은 가시광선이다. 비지블 라이트. 그죠? 했잖아. 430에서 760 나노미터인데 그 중에서 통상적으로 빛의 광합성이 가장 많이 하는 빛의 파장대는 뭐다? 적색광하고 청색광대다. 그죠? 640에서 730. 그 다음 340에서 460 나노미터. 요 범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비지블 라이트, 가시광선이지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렇게 하고 깨구리 자세하고 뭐예요? 엑스레이 찍죠? 그 엑스레이 찍는데 뭘 지금 추적해낸 거예요? 종양이 있나 뭐 어떠나 다 보죠. 그죠? 그렇잖아. 그건 폐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홀이 생기는 구멍이 생기느냐 뭐 폐결핵이냐 아니냐 감정하잖아. 그 엑스레이는 뭐예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으면 주위에 아무도 못 오게 하잖아. 1년에 2번 이상 못 하게 하잖아. 그게 왜 그래요? 그만큼 무서운 거다. 빛의 속도가 아주 빠르다. 극초단파장이다. 그건 라디오판은 어때요? 우리가 동굴 안에서도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거 파장이 길다 이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 감마선이라든지 이 방사선이라는 것은 원체 파장이 짧으면서 강도가 세기 때문에 피폭된다 그래요. 한번 맞으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1945년에 이래 했잖아. 왜 했어요? 응? 원자탄 때문에 했잖아. 그 내나 감마선하고 다 방사성이에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어? 일본에서 어떻게 됐어? 해일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거기에 막 문제가 발생했잖아. 그래서 지금 오염수 처리 못하니까 심각한 지금 문제에 봉착해 있잖아. 그죠? 그럼 거기 이제 그걸 처리하고 나면 폐기물이 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실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게 이게 방사성 동위원소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방사선을 갖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동위원소를 갖고 얘기하는 거는 가장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탄소하면은 탄소가 원자 번호가 몇 번이죠? 수, 헬, 리, 배, 붕, 탄 몇 번이죠? 6번이죠. 그죠? 6번이면은 분자량은 몇 개예요? 2를 곱하면 10이죠? 그건 12가 정상인데 13짜리를 쓰는 거예요. 그건 아이스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써서 연대기를 추정할 수 있고 이 종자가 예를 들어서 벽시 종자 중에 우리나라에서 탄암이 발견된 게 소로리에서 발견된 건 13,000년 됐다. 믿어집니까? 그런데 우리가 벼의 기원 배울 때 인도설 또는 아프리카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때요? 그거는 7,000년, 8,000년이잖아. 그 우리는 어때요? 1억, 1억이 15,000년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벼의 기원에 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 그냥 설이에요, 설. 자, 어쨌든 아이스탑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쓰는 거예요. 질소 같은 경우는 몇 번이에요?
탄질이죠. 탄소가 6번이니까 질소가 몇 번? 7번이죠. 그 분자량이 14죠. 14인데 15분짜리를 쓰는 거예요. 이런 걸 써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거에 관해서 공부를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종자를 발화를 촉진시킨다 아니면 휴면을 유도를 한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CN율이라는 게 있어요. C는 뭐예요? N은 질소죠. 그래서 탄소하고 질소의 비율이에요. 자,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탄소가 많다는 말은 똑같은 식물체면 질소가 상대적으로 어떻다? 비율로 보면 적겠죠, 그죠?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어린 식물이 있다. 잘 자란다. 잘 자라면 광합성을 많이 하려고 하면 질소가 많아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통상적으로. 광합성을 잎에 누가 해요? 기관, 소기관 중에 세포 속에. 엽록체 속에 엽록소가 하죠. 엽록소의 가장 골격이 가운데 뭐가 있었다? 마그네슘이 있고, 발을 몇 개 달고 있다? 4개 달고 있죠. 그 각각의 발에 뭔 달고 있다? 그 질소 했잖아. 계속 하자. 응? 점심시간 없이 끝까지 가보자. 오해 수업 없지? 자, 클로로필이 뭐다? 가운데 뭐가 있다? Mg, 마그네슘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뭐 있다? 질소가 이렇게 있다 얘기했죠. 그 다음에 피톨링, 탄소로 쭉 연결되어 있죠, 그죠? 요게 뭐다? 클로로필이다. 클로로필은 이 세포, 식물세포 보면 요게 식물세포의 맨 바깥에 껍질, 세포 뭐다? 월, 백이다, 그죠? 그 안에 뭐가 있다? 요게 백이 있겠죠? 멤브레인. 멤브레인이 있죠. 가운데 뭐가 있다?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 핵이 있다. 핵에는 뭐가 있다? 염색체가 있죠. 그 염색체가 뭐다? DNA죠, 그죠? 디옥시리보 뉴클레익 애시드라는 DNA가 있다. 이게 키가 얼마나 크라, 그 다음에 열매가 얼마나 달려라, 지령, 여전 정보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다? 여러 가지 소포체, 골지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죠? 그렇잖아. 동물하고 식물 다르지만. 근데 가장 핵심은 광합성 하는 데는 엽록체란 게 있다, 여기. 그죠? 그 엽록체 속에 뭐가 있다? 엽록소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게 핵심이 골격이 이렇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여기서 광합성을 한다니. 그럼 얘가 그럼 뭐 하는데? 한쪽에는 CO2, 한쪽에는 O2를 교환할 수도 있고, 지금 받아들이는 건 산소를 많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 얘기예요. 그 엽록소가 하는 역할이 이거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다 CN율이, 그러면 우리가 광합성을 많이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질소가 많아야 되죠. 그죠? 엽록소가 많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질소가 많아야 되면 상대적으로 이 탄소는 줄어들겠죠. 이거는 많아지고, 그죠? 그럼 CN율이 높은 게 광합성을 많이 한다, CN율이 낮은 게 광합성을 많이 한다? 잎을 보면 CN율이 높다는 것은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50이고 얘가 3이다 인 경우하고, 여기가 100인 경우하고, 아니지, 얘가 100인 경우하고 여기가 50인 경우하고 여기가 8인 경우다. 그러면 이게 광합성을 많이 할까요? 이게 많이 할까요? 왜? 질소가 많기 때문에. 질소가 많아요. 광합성을 많이 해요. 엽록소가 많기 때문에. 요게 CN율의 개념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조금 더 한번 가봅니다.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었어. 자, 잎에서 광합성을 해서 식물체가 커졌어. 커지면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유기질 비료를 쓰겠다. 토양에 환원해서 비료를 쓰겠다 하면 어때요? CN율이 높은 것이 분해가 잘 될까요? CN율이 낮은 것이 분해가 잘 될까요?
어렵나? 자, 어려면 쉽게 설명할게. 자, 광합성을 하는 것이 엽록소라 했죠, 그죠? 엽록소에 가장 많은 성분이 질소다. 그래서 질소가 많은 것이 광합성을 잘한다. 여기 됐죠? 그러면 질소 요거 있는 게 분모죠, 그죠? 분자가 아니고 분모가 커지니까 이 값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거죠, 그죠? 이 말은 CN율, 탄소, 질소 해서 탄소, 질소해서 탄질률 이렇게라도 말한다, 그죠? 그러면 탄질률이 낮은 것이 뭐한다? 낮은 것이 질소가 많으니까 광합성을 많이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요거 이해되죠? 안 되면 다시 듣고 녹음 중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이제 볏짚, 보리집, 밀집, 나뭇잎, 나뭇가지를 다 만들었어. 이걸 내가 화학비료 대신에 비료를 쓰고 싶다 이거지. 그럼 비료를 쓰려고 하면은 분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분해를 해야 되겠죠. 그럼 분해는 누가 하나요? 분해는 미생물이 하죠, 그죠? 큰 거는 기계적으로 뭐 쥐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곤충들이 할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마이크로 오거니즘 미생물이 하는 거죠, 그죠? 그 미생물은 바디 몸체가 뭘로 구성이 되는 핵심이 단백질이죠, 그죠? 이 단백질의 핵심이 또 질소예요, 그죠? 그러면 이 질소가 어떻게 돼야 된다? 이 분해를 잘 하려고 하면은 CN율이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단백질이 많다는 것은 질소가 많다는 얘기죠, 그죠? 그 질소가 많으려고 하면 CN율이 어떻게 돼야 된다? 탄질률이 낮아야 되겠죠. 여기 많으니까 전체 값은 낮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럼 다 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탭이 만드는 거 아니면 광합성 만회하는 거 방법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다 알았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재배학 시간에 가장 핵심인 CN율 다 했다. 요거는 뭐냐? GD, Growth and Development. Growth는 아까 얘기했죠. 부피 성장하는 거. 키가 크고 부피가 늘어나는 거. Development는 뭐예요? 발육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영양 성장을 하다가 꽃이 핀다. 아니면 열매가 맺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 균형, 밸런스, 그죠? 식물 호르몬 했고 방사성, 동위원소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죠. 탄수화물, 질소, 비율, CN율, 그죠? CN율 이론, 그리고 식물의 성장 및 발육을 지배한다는 이론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C가 많고 질소가 많으면 이 말은 어때요? CN율이 커지면 이 말이죠. 탄소가 많아지니까. 그러면은 아까 CN율이 낮으면 즉 질소 함량이 많을 때는 잎이 무성하고 잎이 색깔이 좋고 해서 엽록소가 많아서 광합성을 많이 하죠. 이때는 영양 성장을 하는 거예요. 키가 많이 크고 잎이 많이 나고 가지가 많이 열리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질소가 부족해졌다. 그러면 야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이 큰일 났다. 질소가 더 이상 이제 광합성 우리 못한다 하니까 빨리 꽃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해서 꽃을 피게 한다. 그걸 화성 유도라 그래요. 화성 꽃화자입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CN 영양이 생장이 지속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아까처럼 질소가 많아. 질소가 많으면 야 계속 양분이 공급되니까 계속 자라자 하는 거예요. 그 영양 생장을 지속한다. 지난 시간에 고추 재배에 관해서 얘기했죠, 그죠? 그럼 고추는 통상적으로 열대지방에 가면은 영년생 작물이에요. 나무예요. 고추 나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노지에서 온실 말고 노지에서 재배를 하면 어때요? 아니 가을 되면 죽잖아. 추워서. 그럼 더 재배 못해. 그런데 시설 재배,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할 때는 어때요? 주로 겨울에 재배하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재배를 쭉 하고 있어. 그런데 얘가 12월부터 계속 고추를 따. 내년 5월까지 시설 재배하면 계속 수확을 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장일성이냐 단일성이냐를 구분해 보면 장일성이에요, 단일성이에요? 아까는 어땠어요?
아까는 가을에 노지에서는 여름에 꽃 피고 계속 달리다가 가을에 죽잖아. 그러면 단일성이죠. 아, 그렇잖아. 그런데 이제 시설 재배, 비닐하우스 안에서 재배할 때는 꽃이 언제부터 피어요? 10월, 11월부터 꽃이 핀다니까? 그래서 봄에도 꽃 피고, 겨울도 꽃 피는 거예요. 얘는 그럼 뭐냐? 어떤 놈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일장에 관계없이, 일장이 있으면 뭐와 관계있다? 온도하고 관계있다. 온도가 일정 온도만 유지되어 주면 꽃이 피고 계속 자라는 거예요. 일명 이제 무한신육형, 무한신육 얘기 들어봤죠? 온도하고 햇빛만 있으면 계속 자라는 무한신육형. 주로 원래 콩 있죠, 콩과가 원래 그랬어. 여러분들 칡 아나요? 칡은 막 자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무한신육형으로 자라가는 거야, 끝도 한도 없이. 예, 그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중일성이라고 불러요. 중일성은 주로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다른 말은 감온성 식물, 감온성 작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 치는 학생은 반드시 다 잡아야 돼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 안 치는 학생은 아, 그런 게 있구나 정도 개념은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1학년 때 다 이해하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2학기도 있고 2학년도 있고 있으니까 지금 모른다고 너무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그 CNU를 이제 이용하는 그 환상박피는 뭐냐 하면 과수 같은데 이게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형성청이라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이제 나무 이 껍질이 있으면 여기 맨 바깥 껍질에 초록색 된 부분이 있어. 이쪽으로 양분이 이동하는 거야. 아래 위로. 주로 이제 잎에서 광합성하면 열매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그건 또 겨울 되면 어떻게 돼요? 겨울 되면 양분이 필요가 없잖아. 그럼 뿌리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뿌리에서 흡수한 물은 어디로 올라가느냐? 일로 올라가요. 가운데. 물관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바깥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체관이라고, 안에 있는 것을 물관,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어렵나? 그렇다. 그 정도만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 고구마 같은 경우에 이제 인위적으로 개화를 유도하는데, 고구마 꽃을 보면 행운을 찾았다. 고구마 꽃은 100년 만에 피는 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과거에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 나팔꽃에 이제 이렇게 고구마를 접목을 합니다. 이렇게 접목을 하면, 그러면 여기에 단일 처리가 되면은 이제 일장이 짧아지면은 꽃이 핍니다. 그 고구마 꽃이 아니고 무슨 꽃이에요? 나팔꽃은 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게 보기가 참 쉬워졌어요. 지구 온난화도 일정 기여를 했지만, 그래서 고구마 종자를 만드는 이런 경우를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TR 유리라는 게 있어. 오늘 유리 많이 나오네. T는 트렁크. 또는 트리. 트렁크 바지 이런 거죠. 그죠? R은 룻. 그러니까 요 지상부고 지하부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지상부에 대한 지하부율.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자, 뿌리가 예를 들어서 10이다. 그러면 지상부가 100이다. 그 다음 뿌리가 20이다. 지상부가 50이다. 자,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태풍이 분다, 비바람에 치면 어느 게 잘 견딜까요? 요거겠죠, 당연히. 그죠? 그죠? TR율이 요거는 크다, 높다, 낮다. 또는 크다, 작다. 이거에 비해서. 요거는 TR율이 10이죠. 요거는 뭐다? 2.25가. 그죠? 그럼 여기 크죠, 그죠? TR율이 작은 것이 통상적으로 뭐 한다? 비바람에 강하다. 근데 요것은 또 사이즈가 너무 작을 경우는 또 문제가 돼요. 어쨌든 이제 요걸 두고 단적으로 비교하면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고구마를 예를 들어서 심었다. 그럼 고구마를 나는 자, 고구마가 이렇게 달려 있겠죠. 지상부에 줄기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포복형이니까.
포복형은 긴다 이런 말입니다. 반대말은 직립한다 이 말이죠. 자, 고구마는 포복형, 요 줄기는. 나는 고구마 뿌리를 이용하겠다. 괴근을 이용하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TR율로 보면 T하고 R이면 뿌리를 이용하겠다. R이 많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TR율이 커야 됩니까? 낮아야 됩니까? TR율이. 요게 커지니까 낮아야 되겠죠. 근데 아니다. 고구마 줄기가 영양 성분이 너무 많고 섬유질이 좋고 해서 많고 해서 너무 변비에도 좋고 건강에 좋다 하면 나는 뿌리는 조금만 있으면 돼. 줄기가 나는 필요해 하는 경우에는 TR율이 커야 됩니까? 낮아야 됩니까? 커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 한번 갑니다. 조금 더 갑니다. 그럼 비료를 나는 주는데 비료를 시용을 해요. 자, 나는 뿌리를 많이 활용하겠다 하면 질소하고 칼륨하고 비교해 보면 질소를 많이 줘야 되나요? 칼륨을 많이 줘야 되나요? 그러면 잎을 많이, 줄기를 많이 필요로 한다. 잎을 많이 필요로 하면은 질소를 많이 줘야 되나요? 칼륨을 많이 줘야 돼? 질소를 많이 줘야지. 왜? 잎을 많이 생산하니까. 그래서 고구마 재배할 때도 질소를 많이 주는 경우는 나는 줄기하고 잎을 이용하겠다 이런 분이고, 아니야. 나는 잎, 줄기, 나는 소위 손질할 능력도 안 돼. 시간도 없어. 난 뿌리만 많으면 돼 하는 사람들은 뭐 한다? 이 칼륨을 많이 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이게 TR율하고 관계되어 있단 말이죠. 이 비료가 하는 역할이 그래요. 그 칼륨은 물질 이동의 능동 수성에 관여하고 기공세포의 개폐를 주도하고 하는 뭐 세포적인 얘기가 나오지만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다면, 그러면 우리가 비료의 3요소 뭐예요? NPK죠, 그죠? 그럼 P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뭐겠다? 요 열매예요. 열매에 주로 많이 기능을 한다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보다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아주 여러분들 1학년이니까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대답이 한시 힘이 없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식물 호르몬 얘기했죠, 그죠? 자, 옥신은 생장이고 지베렐린 도장, 그 다음에 세포 분열 호르몬 사이토카이닌, 꽃이 피게 하는 개화 호르몬. 요것은 이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얘기했죠. 미국의 그 어반 챔피언의 그 생리 교수님이 대임 사이에서 고별 강연에서 이런 말씀 하셨죠. 내가 플로리겐이라는 물질을 찾지 않고 왜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꽃이 피는 애들이 구분되어 있느냐. 그래서 꽃을 피지 않게 하는 물질을 찾았다면 찾았을 것이다 라는 고별 강연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플로리겐 정체를 정확히 몰라.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기초학문에 좀 투자가 별로 없어요. 어쨌든 그렇다. 만약에 그러면 꽃을 마음대로 피게 하면은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꽃을 마음대로 피게 한다면 내가 원할 때 사과 예를 들어서 꽃이 뭐 5월달에 핀다 하면은 3월달에 꽃 피게 한다. 그럼 수확 시기가 빨라지겠죠. 그러면 11월달에 예를 들어서 뭐 10월달에 사과를 수확한다고 하면은 난 9월달에 추석 전에 하면은 엄청 비싸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혁명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아주 추운 지방에 있죠. 추운 지방에 뭐 러시아나 이런 데 동토 같은 데도 내가 약간 따뜻해지면 딱 조절해서 언제 꽃이 피게 하겠다 하면 이거는 뭐 인류의 식량난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겠죠. 그럼 뭐 노벨상은 뭐 그죠? 안 받는다 해도 갖다 주겠죠, 그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게 개화 호르몬을 완벽히 찾고 활용할 수 있으면 이거는 하나의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완벽히만 할 수만 있으면. 그게 우리가 농업적으로 무서운 거다 하는 거죠. 옥신은 뿌리, 줄기, 처가 생장과 관계 있다. 낙엽, 낙화, 꽃이 지는 겁니다. 작용하고 과실의 성숙 등 영양, 그리고 다른 조절 물질 작용 조절은 옥신의 작용 이렇게 나오죠.
그 옥신은 여러분들이 굴광성 이렇게 햇빛을 보면 여기 이제 창문가에 화분을 놔두면은 바깥쪽으로 햇빛 있는 쪽으로 보고 얘가 자라잖아요. 그죠? 그게 옥신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걸 굴광성, 또 뿌리에서는 굴중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옥신 이동은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있다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베렐린은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A, GA3, 우리나라 수로서는 GA3를 많이 쓰죠. 그죠? 자, 식물 체내에 생합성되고 식물체 모든 기관을 이용한다. 미숙종자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면은 종자가 덜 익은 데 많이 함유되어 있다. 깊이 가면 이 작물 생리학 시간에 배우니까 더 안 합니다. 요 정도로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사이토카이닌 이렇게 된다. 잎과 갯눈이 성장 촉진한다. 그죠? 했죠. 그 다음에 ABA 합성은 색초체 존재 부위에서 한다. 식물이 정성과 관련했다. 건조, 무기 양분의 부족, 침수 상태에서 ABA가 증가한다. 성장 촉진 호르몬과 상호작용, 반대작용한다. 그죠? 그 다음 에슬렌, 아까 C2H4 얘기했죠. 그죠? 사과의 에슬렌 가스. 요것은 이런 거, 바나나 같은 거 운반할 때, 우리가 수입할 때 바나나 처음에 수확할 때는 덜 익은 걸 수확하죠. 그죠? 그래서 한국에 도착하고 판매할 때쯤 되면 노랗게 익어간다. 그죠? 그게 이제 후숙이라고 하는데, 후숙 과정에 관계하는 게 이 에슬렌이더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14장 또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재배 관리는 지금까지 파종, 이양, 물리성 개선 뭐 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일단 크로징을 합니다. 질문, 건의.